알베르 가미의 반항인. 반항인이란 누구인가?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에게 거부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는 반항의 시초부터 예라고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평생 명령을 받아온 한 노예가 돌연 새로운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 아니오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를테면 그것은 이런 일이 너무 오래도록 계속되었소. 거기까지는 좋소.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이건 지나친 일이요. 또는 당신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를 뜻한다. 요컨대 아니오는 어떤 경계선의 존재를 긍정한다. 두 권리가 맞서 서로를 한정하는 이 경계선 너머까지 상대편이 침범한다는 반항자의 느낌. 이건 좀 지나치다라는 반항자의 느낌 속에서 바로 한계의 관념이 발견된다. 반항운동은 참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침해에 대한 절대적 거부에 근거하는 동시에 정당한 권리에 대한 막연한 확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반항자가 가지는 무엇 할 권리가 있다라는 느낌에 근거한다. 반항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곳에서든 스스로 옳다는 감정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반항하는 노예가 아니요와 예를 동시에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다. 그는 경계선을 인정하는 동시에 경계선의 이편에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긍정한다. 그는 자기 속에 무엇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집스레 증명하려 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자신을 핍박하는 명령에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핍박받지 않을 권리를 대립시킨다. 모든 반항에는 침해자에 대한 반감과 동시에 인간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전적인 긍정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반항자는 암암리의 가치 판단을 개입시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위기의 한복판에서 유지해 나간다. 그때까지 반항자는 적어도 침묵한다. 다시 말해 그 조건이 부당한 것일지라도 하나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절망 상태를 말없이 견딘다. 침묵한다는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욕망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는 것인데 기실 그것은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것이 되기도 한다. 절망이란 부조리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욕망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욕망하지 않는다. 침묵이 그 점을 잘 드러낸다. 그러나 반항자가 말을 하는 순간부터 심지어 아니요라고 말할 때조차 그는 욕망하고 판단한다. 반항자의 어원은 반대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자를 뜻한다. 그는 주인의 채찍 아래 걷고 있었다. 그가 돌연 몸을 돌려 주인과 맞선다. 그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바람직한 것을 대립시킨다. 모든 가치가 반항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모든 반항은 암묵적으로 하나의 가치를 내세운다. 문제는 적어도 가치가 아닐까. 분명치 않을지라도 반항운동에서 의식의 각성이 태동한다. 일시적일지언정 인간 내부에 인간이 동일화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번뜩이는 각성이 돌연 찾아드는 것이다. 이런 동일화는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반역의 충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노예는 온갖 착취를 묵묵히 감내했다. 거부를 유발한 명령보다 더 참기 어려운 명령조차 그는 아무런 반발 없이 받아들였다. 아마도 마음속에서는 그 명령을 거부하면서도 인내심을 발휘했을 텐데, 왜냐하면 그가 아직은 자신의 권리를 의식하기보다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어 침묵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한계점에 이르러 인내심을 잃었을 때 이번에는 반대로 이전에 받아들였던 것까지 모두 부정하는 하나의 운동이 시작된다. 이런 비약은 대부분 소극적이다. 노예는 주인의 치욕적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
노예라는 신분마저도 거부한다. 반항운동은 노예가 단순히 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멀리 나아가도록 이끈다. 그는 이제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요구하면서 적에게 묵인했던 한계마저 넘어선다. 처음에는 극한 상황에 놓인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저항이었으나 이제는 저항과 동일화되고 저항으로 요약되는 인간 자체가 된다. 단지 존중받고 싶었던 내면의 일부분. 반항자는 이제 그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상위에 두고 다른 어떤 것보다 심지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 일부분은 그에게 최고선이 된다. 이전에는 타협 속에서 안주하던 노예가 대번에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전체인가 무인가의 극한 속으로 돌진한다. 반항과 함께 의식이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식은 아직은 몹시 막연한 전체에 대한 의식인 동시에 인간을 전체에 희생시킬 가능성을 예고하는 무에 대한 의식임을 우리는 안다. 반항자는 전체가 되기를, 말하자면 그가 갑자기 의식하게 된 선, 곧 자신을 존중받는 존재, 인정받는 존재로 만들어줄 선에 전적으로 동일화되기를 원한다. 그럴 수 없다면 반항자는 무가 되기를, 다시 말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완력에 의해 결정적으로 쓰러지기를 원한다. 마지막 한계선에서 예컨대 그가 자유라고 부를 그 배타적인 인정을 상실할 바에야 차라리 죽음이라는 최후의 추락을 받아들인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기를 택하는 것이다. 훌륭한 저술가들에 따르면 가치란 대개 사실에서 권리로의 이행,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바라는 것의 중개로서 바람에서 바람직함으로의 이행을 나타낸다. 이미 살펴본 대로 반항의 경우 권리로의 이행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렇게 되어야 할 텐데에서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로의 이행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아마도 공동선으로의 개인의 초월이라는 개념일 것이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반항이 개인적 성향에서 태동함에도 반항은 오히려 개인이라는 관념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사실에서 전체인가 무인가의 문제가 잘 드러낸다. 만일 개인이 반항운동 속에서 죽기를 수락하고 또 죽는다면 그는 하나의 선, 개인의 운명 이상으로 여겨지는 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자신이 소화하는 권리를 부정하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가 그 권리를 자신보다 더 상위에 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아직은 막연할지라도 만인과 더불어 자신과 공통되게 느끼는 어떤 가치의 이름으로 행동한다. 모름지기 반항 행동에 전제된 긍정은 개인을 초월하는 무엇인가까지 확대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긍정이 개인을 고독에서 끌어내어 행동의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체의 행동에 선행하는 이 가치가 순수한 역사 철학과는 반대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는 가치가 만약 그것이 획득된다면 행동의 궁극에 이르러서야 획득된다. 반항의 분석은 현대 사상의 가정과는 달리 오히려 그리스인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인간에게는 인간 본성이라는 게 있다는 심증으로 통한다. 인간의 내면에 지켜 보존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왜 반항을 하겠는가? 노예가 명령을 거역하고 본연이 떨쳐 일어나는 것은 자신과 동시에 모든 인간 존재를 위해서다. 그 명령으로 자기 내부의 그 무엇, 자기 혼자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닌 그 무엇, 모든 인간, 심지어 자기를 모욕하고 억압하는 자조차 지니는 공통적 본성 같은 그 무엇이 부정되었다고 판단할 때 노예는 분연히 일어선다. 두 가지 관찰이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침할 것이다. 우선 반항운동은 본질상 이기적인 운동이 아니다. 반항운동도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될 수는 있다.
그러나 반항자는 억압에 맞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에 맞서서도 반항할 것이다. 게다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더없이 심오한 충동 속에서 반항자는 내기의 전부를 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겨 보존하지 않는다. 확실히 그는 자신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요구는 반항자의 행동이 공통의 인간 본성과 일치된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반항은 오직 그리고 반드시 피억압자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억압당하는 광경을 목격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과의 동일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이 경우 동일화는 상상을 통해 박해가 나에게 가해지는 것이라고 여기는 착각, 즉 심리적 동일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자. 반대로 우리 자신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반항하지 않았다 해도 타인이 당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참을 수 없을 때가 있다. 감옥에서 동료가 혹독하게 채찍질 당하는 광경을 본 러시아 테러리스트가 항의의 표시로 자살한 행위는 이 위대한 충동을 잘 설명한다. 그것은 단순한 이익 공동체적 감정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우리가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불의마저 우리의 반항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기 때문이다. 오직 운명의 동일화가 존재할 뿐이다. 개인은 그 자신만으로 그가 소화하고자 하는 가치가 되지는 않는다. 그 가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만인이 필요하다. 반항을 통해 인간은 자신을 초월해 진정 타인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연대성은 다분히 형이상학적이다. 다만 지금 당장은 쇠사슬 속에서 태동하는 구체적인 연대성이 중요하다. 우리는 또한 쉘러가 정의한 원한 같은 지극히 부정적인 개념과 비교함으로써 반항이 추구하는 가치의 긍정적인 양상을 분명히 밝힐 수도 있다. 사실 반항 운동은 그 낱말의 가장 강력한 의미로 볼 때 권리 요구 행위 이상의 것이다. 쉘러가 적절하게 정의했듯 원한이란 자가 중독이요 밀폐된 병 속에서 무력감이 지속됨으로써 발생한 불건전한 분비물이다. 반면 반항은 존재를 깨뜨리고 부수어 밖으로 흘러넘치게 한다. 반항은 물기를 터서 고여있던 물을 경류로 만든다. 쉘러는 욕망과 소유에 집착하는 여성들의 심리에서 원한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원한의 수동적인 양상을 강조한다. 이와 반대로 반항의 근저에는 넘치는 능동성과 활력의 원리가 있다. 원한이 시기심으로 짙게 윤색되어 있다는 쉘러의 주장 또한 옳다. 일반인은 현재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시기심을 느낀다. 그러나 반항자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 반항자는 현재 그가 소유하지 않은 재산이나 남이 빼앗아간 재산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의 목표는 자신이 지닌 그 무엇을 타인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이다. 이때 그 무엇이란 자신이 욕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자신이 이미 인정한 것이다. 반항은 현실주의적이지 않다. 쉘러에 따르면 원한은 강자에게서 자라는가 약자에게서 자라는가에 따라 출세욕이 되거나 앙심이 된다. 그러나 둘 가운데 어떤 경우든 사람들은 현재의 자기와는 다른 것이 되기를 바란다. 원한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원한이다. 이와 반대로 반항자는 시초부터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기에게 변화를 가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는 처음부터 정복하려고 애쓰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애쓴다. 원한은 대상이 겪기를 바라는 고통을 상정하고서 미리부터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니체와 쉘러가 테르툴리아누스의 글에서 원한에 대한 훌륭한 설명을 찾은 것은 적절했다. 이 글에서 작자는 천상의 복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은 아마 지옥에서 불타는 로마 황제들을 구경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행복은 또한 사형 집행을 구경하러 가는 신사들의 행복이기도 하다. 한편 반항은 굴욕을 거부하는 데 그치고
타인에게 그 굴욕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항은 심지어 자신의 완전성이 존중되기만 한다면 고통을 위한 고통까지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셸러가 반항 정신을 원한과 동일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그가 인간의 비기독교적인 형태로 취급하는 인도주의에 내재하는 원한에 대한 셸러의 비판은 아마도 인도주의적 이상주의의 몇몇 애매한 형태나 공포정치의 몇몇 기술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자신의 조건에 저항하는 인간의 반항, 즉 만인 공통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서는 개인의 충동에 관한 한, 그것은 오류로 전락한다. 셸러는 인도주의가 세계에 대한 증오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논증하고자 한다. 그의 개념 규정에 따르면 인도주의란 개별적 존재를 일일이 사랑할 필요가 없도록 아예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몇몇 경우는 그것이 옳다. 그리고 셸러에게 인도주의는 벤담이나 루소에 의해 대표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우리는 셸러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인간을 위한 인간의 정열은 이해관계의 산술적 계산과는 다른 것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순전히 이론적인 믿음과는 다른 것에서 생겨날 수도 있다. 공리주의자들과 에밀의 스승에 맞서는 논리의 한 예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이반 카르마조프에 의해 구현된 논리, 즉 반항운동에서 형이상학적 저항으로 나아가는 논리가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셸러는 그 개념을 이렇게 요약한다. 인간 존재 외의 다른 존재에게 탕진해도 좋을 만큼의 충분한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명제가 옳다고 해도 그것이 상정하는 현기증 나는 절망은 단순히 경멸하고 말 것이 아니다. 사실상 이 명제는 카라마조프의 반항에 담긴 격심한 고통의 특징을 간구하고 있다. 이반의 드라마는 대상 없는 사랑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신이 부정되어 그 사랑이 쓸모 없어졌으므로 사람들은 너그러운 공감의 이름으로 인간 존재에게 그 사랑을 쏟으려고 결심하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반항운동에서는 마음의 빈곤으로 헛된 주장을 목적으로 추구되는 추상적 이상은 배제된다. 반항운동은 인간 내면에서 관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 무엇, 존재 외의 다른 어떤 것에도 봉사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부분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반항에도 원한의 감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뜻할까? 아니다. 원한의 세기를 사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안다. 반항 개념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개념을 더없이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 반항은 모든 면에서 원한을 넘어선다. 폭풍의 언덕에서 히스클리프가 신보다 자신의 사랑을 택하며 사랑하는 여인과 결합할 수만 있다면 지옥이라도 좋다고 말할 때, 이 말은 모욕당한 젊음의 발언일 뿐만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한 뜨거운 체험의 발언이기도 하다. 이와 똑같은 충동이 에크하르트로 하여금 이단의 놀라운 열정 속에서 예수 없는 천국보다 예수 있는 지옥이 낫다고 말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충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셸러에 반하여 반항운동을 관통하는 정열적인 긍정, 반항운동을 원한으로부터 구별해주는 그 정열적인 긍정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창조하는 것이 전혀 없기에 일견 부정적으로 보일지라도 반항이란 항상 지켜야 할 인간 내부의 그 무엇을 드러내기에 심오하게 긍정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결국 반항과 그것이 실어 나르는 가치는 상대적이지 않은가? 사람들이 반항하는 이유는 시대와 문명에 따라 변하는 듯 보인다. 힌두교의 불가촉 천민, 잉카 제국의 전사, 중앙아프리카의 원시인, 초기 기독교 교단의 교인이 모두 동일한 반항 개념을 지니지 않았다는 점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위의 경우 반항 개념이란 전혀 의미조차 없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렇지만 그리스 노예,
중세 농노, 르네상스 시대의 용병대장, 섭정시대의 파리 부르주아, 1900년대의 러시아 지식인, 현재의 노동자는 반항의 이유가 서로 다를지언정 반항의 정당성만큼은 틀림없이 서로 일치하리라. 바꾸어 말하면 반항이라는 문제는 오직 서구 사상 안에서만 정확한 의미를 획득하는 듯하다. 셸러의 말대로 불평등이 대단히 큰 사회, 예컨대 카스트 제도의 인도, 혹은 반대로 평등이 절대적인 사회, 예컨대 몇몇 원시 사회에서는 반항 정신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이런 점이 한층 더 분명해질 수 있으리라. 한 사회에서 반항 정신은 이론적 평등이 심대한 사실적 불평등을 은폐하는 집단에서만 성립 가능하다. 그러므로 반항의 문제는 우리 서구 사회의 내부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반항의 문제가 개인주의의 발전과 상관이 있다고 단언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앞에서 고찰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이런 결론은 경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셸러의 지적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정치적 자유의 이론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간 개념이 자라났다는 사실과 이 자유의 실천으로 일정한 불만이 삭텄다는 사실이다. 현실적 자유는 인간이 자유라는 개념에 대한 의식에 비례해 증대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다음의 사실을 연역할 수 있다. 반항이란 자기 권리를 의식하는 더없이 명석한 인간의 행위이다. 그러나 여기서 오로지 개인의 권리만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반대로 전술한 연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인류가 모험을 거치는 동안 점점 확대되는 의식이 중요한 듯하다. 잉카 제국의 신민이나 인도의 불가촉 천민은 반항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신성한 해답을 통해 문제가 이미 전통 속에서 해결되어 있었다. 신성한 세계에서 반항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모든 해답이 한꺼번에 주어져 있기에 사실상 현실적인 문제거리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신화가 형이상학을 대신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물음은 없고 오직 영원한 해답과 주석이 있을 뿐인데 그것들은 뒤이어 형이상학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이 신성으로 들어가기 전이거나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는 인간이 신성에서 나온 후이거나 그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물음과 반항이 발생한다. 반항인이란 신성 이전이나 신성 이후에 위치하는 사람이며 인간적인 질서를 요구하는 데 전념하는 사람이다. 인간적인 질서에서는 모든 해답이 인간적으로, 즉 합리적으로 표현된다. 이때 모든 물음은 말과 반항이 된다. 반면 신성의 세계에서는 모든 말이 은총의 행위이다. 그리하여 인간 정신에는 단지 두 개의 세계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신성의 세계, 기독교적 언어를 빌리자면 은총의 세계와 반항의 세계다. 한쪽 세계의 소멸은 다른 쪽 세계의 출현을 뜻한다. 그 출현이 당혹스러운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체인가 무인가의 문제에 직면한다. 반항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오늘날의 사회가 신성의 거리를 두고자 했던 사실과 관계된다. 우리는 신성 없는 역사 속에 살고 있다. 물론 인간은 반역으로 요약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역사에서 전개되는 수많은 분쟁으로 미루어 반항은 인간의 본질적 차원의 일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반항은 우리 시대의 역사적 현실이다. 현실을 피하지 않는 한 우리는 반항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 신성과 신성의 절대적 가치로부터 괴리된 인간이 과연 스스로 행동 규범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 반항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다. 우리는 반항이 행동을 시작하는 지점에서 막연할지언정 하나의 가치가 태동함을 확인했다. 이제 우리는 반항 사상과
반항 행위의 현대적 형태 속에서도 이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가 자문해야 할 것이고, 이 가치가 거기서 발견된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이 가치의 터전은 바로 반항 자체라는 사실에 주목하자. 인간의 연대성은 반항운동의 근거를 두고 있고, 반항운동은 인간의 연대성에 힘입어 정당화된다. 따라서 이 연대성을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모든 반항은 반항이라는 이름을 내걸 수 없으며 사실상 살인에 대한 동의로 전락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연대성은 신성 밖에서는 오직 반항의 차원에서만 생명력을 얻는다. 반항 사상의 진정한 드라마는 이렇게 예고된다. 존재하기 위해 인간은 반항해야 하지만 인간의 반항은 반항 자체에 내재된 한계를 존중해야 한다. 인간은 바로 이 한계 안에서 서로 결속함으로써 존재하기 시작한다. 한마디로 반항 사상은 반성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긴장이다. 반항 사상의 과업과 행동을 뒤쫓아가면서 우리는 반항 사상이 시초의 고결함에 충실히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권태와 광기 때문에 굴종에 돋지 채 시초의 고결함을 망각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그에 앞서 세계의 부조리와 명백한 불모성에서 출발한 하나의 성찰이 반항 정신에 힘입어 실현한 최초의 진일보임을 언급해두자. 부조리의 경험에서 고통이란 개인적인 것이다. 반항운동을 기점으로 고통은 집단적인 것이 되며 만인의 모험이 된다. 이방감에 사로잡힌 인간이 실현한 최초의 진일보는 그 이방감을 만인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인간 현실이 전체적으로 자아와 세계에 대한 거리감으로 그늘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데 있다. 단지 한 사람을 괴롭혔던 질병이 집단적 패스트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적 실현 속에서 반항은 사고의 순서에서 코기토와 같은 역할을 한다. 반항은 최초의 명석판명한 사실이고, 이 명석판명한 사실은 개인을 고독에서 끌어낸다. 요컨대 반항은 모든 사람 위에 최초의 가치를 정립시키는 공동의 토대이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카미는 신의 르네 샤르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책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책은 다름 아닌 반항인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책, 그에게 가장 중요한 그 책이 카미를 괴롭혔습니다. 1951년에 반항인이 출간되자마자 이 책을 둘러싸고 일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장폴 사르트르도 있었습니다. 카미가 역사 자체가 아니라 역사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태도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샤르트르는 자신을 겨냥해서 반론을 제기한 카미에게 불쾌감을 표하면서 그를 심약한 모럴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나약해 빠진 도덕주의자라는 뜻이죠. 이로써 이방인 출간 이후에 지속되어 왔던 10년간의 그들의 우정이 종말을 고했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 중에 유시민 님이 있는데요. 유시민 님의 최근의 영상을 보면 그의 생각에 알베르 카미의 반항인 또는 이방인이 또는 시지프스 신화가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학에 관한 책을 최근에 냈잖아요. 과학에서, 현대 물리학에서 보았을 때 인간의 삶은 큰 의미가 없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랐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의 의미는 뭐지? 내 삶의 이유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스스로 부여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런 고민은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이후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서양인들이 고민했던 그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동굴 속을 횃불 하나를 들고 가는 초인과 같은, 그렇다면 나 스스로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이런 고민들에 어떤 해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런 고민들은 전부 다 서양의 사상, 철학, 과학에서 바라본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한국인이고
동양인인데 한국의 사상과 동양의 철학에 대해서 한국인이 바라본 인간에 대해서는 다들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또 그렇게 말하면 그래 그러면 동양에서 인간은 뭐야? 한국에서 말하는 인간상은 뭐야? 당신이 제시해봐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말하는 것도 하나의 주장일 뿐이잖아 라고 할 수 있죠. 더구나 저의 이야기는 세상의 많은 지식인들에 비하면 우주와 인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도 저의 말 한마디가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카미의 반항이는 시지프스가 바위를 정상에 올려도 다시 굴러떨어지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 살면서도 신이, 자연의 법칙이 인간에게 그러한 부조리를 부여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생명이 주어진 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이 바위를 웃으면서 밀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지성 클래식 52번째 알베르 카미의 반항인이었습니다.